귀신에게 시집을 간 딸. 옛날 강원도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이 있었지요. 김씨 부부는 딸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쁠까?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저를 닮아 저렇게 예쁜 것이지요. 김씨 부부는 이따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딸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지요. 그리하여 어느새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집안 좋고 똑똑한 신랑을 얻어줘야 해요. 김씨 부부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마땅한 신랑감을 찾지 못하였지요. 어느 날 김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대관령 선왕신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지요.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시오. 내 부인으로 삼아야겠소. 김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운 귀한 딸을 왜 당신에게 내줍니까? 썩 물러가시오. 대관령 선왕신이 애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허락해 주시오. 혼례도 정식으로 올리고 나는 당신을 장인 어른으로서 깍듯이 모실 것이오. 그리고 당신 딸이 내 부인이 되면 국사여 선왕신이 된단 말이오. 국사여 선왕신이 되든 다 필요 없소. 싫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오? 김씨는 대관령 선왕신에게 호통을 치다가 꿈속에서 깨었습니다. 당신 무슨 꿈을 꾸었어요? 쏙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니. 아내는 김씨의 잠꼬대에 놀라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우리 딸이 너무 예쁘니 대관령 선왕신까지 넘보는 것 같소. 나 참 기가 막혀서. 네, 대관령 선왕신이요? 정말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니까. 딸아이가 자기 부인이 되면 국사여 선왕신이 된다나? 우리 귀여운 딸을 귀신이 넘보다니 어쩌면 좋아요. 방법은 한 가지뿐이요. 딸아이를 서둘러 시집 보냅시다. 맞아요. 빨리 신랑감을 구해야겠어요. 김씨 부부는 그날로 중매쟁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혼처를 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 김씨 집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딸을 호랑이가 물어간 것이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울고 불며 호랑이를 쫓아가 보았지요. 하지만 날쌘 호랑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대관령 선왕신의 심부름꾼이었지요. 대관령 선왕신이 김씨 딸을 납치해 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하루아침 딸을 잃어버린 김씨 부부는 땅을 치며 통곡하였지요. 호랑이가 물어갔으니 딸아이는 호랑이 밥이 되었겠지요.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때 부인이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쩜 대관령 선왕신이 우리 딸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당신 꿈에 나타나 떼를 쓰다 안 되니 호랑이를 시켜 딸아이를 데려오라 할 수도 있잖아요. 옳지, 그럴 수도 있겠군. 김씨 부부는 당장 대관령 선왕신 선왕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딸은 선왕당 벽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얘야,
김씨 부부는 딸을 벽에서 떼어내려고 그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김씨 부부는 딸의 모습을 그리려고 화공을 대관령 선앙당으로 불렀습니다. 솜씨 좋은 화공은 멋진 그림을 완성했고 김씨 부부는 그 그림을 선앙당에 붙였지요. 그런데 선앙당 벽에 달라붙어 있던 딸의 몸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김씨 부부의 딸을 물어간 날은 음력 4월 15일이었지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해마다 이 날이 되면 대관령 선앙신을 강릉 시내 국사여 선앙신에게 모시는 강릉 단오굿을 하고 있답니다. 강릉 단오제는 대관령 선앙신을 강릉 시내 국사여 선앙신에게 모셔와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빗자루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박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친구 아버지 환갑 잔치에 갔습니다. 박서방은 술에 잔뜩 취하여 밤이 깊어서야 잔치집에서 일어났지요.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런 몸으로 집에 갈 수 있겠나? 너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록 하게. 그러나 박서방은 손을 내저었지요. 아니야, 식구들이 기다려서 가봐야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밤새 걱정할 것이야. 그럼 알았네. 조심해서 가게. 친구는 식구들에게 주라고 음식 보따리를 싸주었지요. 떡과 부침개, 고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음식 보따리를 들고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지요. 고갯길로 접어들자 부엉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터덜터덜 고개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웬 사내가 뛰쳐나왔지요. 박서방, 어디 갔다 오는가? 나는 강 건너편 마을에 사는 이서방이라네. 박서방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 잘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저 스쳐 지나가다 한두 번 만난 사이인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서방은 박서방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았지요. 잔치집에서 오나 보지. 보따리 안에 든 음식이나 좀 줘. 안 돼.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갖다 줘야지. 그러자 이서방이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음식을 주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발로 내가 걸어가는데 왜 길을 막는 것이야? 그럼 우리 내기할까? 나와 씨름을 하여 자네가 이기면 길을 비켜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음식을 줘야 해. 박서방은 씨름이라면 자신이 있어 허락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도깨비가 아닐까? 이 늦은 시간에 음식을 달라고 조르고 씨름을 하자고 덤비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야. 도깨비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하니 언젠간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는 왼쪽으로 넘겨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도깨비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생각보다 힘이 세었지요. 박서방이 상대방의 엉덩이를 들어 넘어뜨리려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에게도 약점이 있었지요. 박서방이 상대방을 들어올려 왼쪽 다리를 걸자 쿵 소리를 내며 나자빠졌습니다. 박서방은 도깨비를 칡 넝쿨로 칭칭 묶어버렸지요. 아침에 와보면
도깨비의 정체를 알 수 있겠지. 박서방은 이런 생각을 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웬 사내가 또 불쑥 박서방 앞에 나타났지요. 또 도깨비인가 하고 긴장해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박서방, 나는 이웃에 사는 배서방이요. 며칠 전 장터 주막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 한잔 했지요. 박서방은 그날도 술을 많이 마셔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였지만 얼굴이 낯이 익어 같이 술을 마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았지요. 아, 그래요.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소. 박서방도 아는 척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 동무가 되어 같이 길을 가기 시작하였지요. 고개를 다 내려오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박서방네 마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배서방네 마을이었지요. 배서방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기 정말 아쉽군요. 술 생각도 나는데 우리 어디로 가서 술 한 잔만 하지요? 박서방은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근처에는 주막이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모르는 주막이 어디 있나? 하긴 이웃 마을 근처에 새로 주막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박서방은 배서방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배서방은 주막으로 간다며 엉뚱한 곳으로 갔지요. 처음엔 논을 지나 이웃 마을 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느닷없이 산으로 들어가 숲속을 헤매다가 강가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배서방, 주막에 가자면서 도대체 어디를 헤매 다니는 것이오?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참아요. 좋은 주막을 찾아가는 것이니 발품을 파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서방은 박서방을 강가로 이끌었지요. 그러더니 박서방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간다면서 물속에는 왜 들어가는 것이오? 좋은 주막이 강 건너편에 있어요. 박서방은 할 수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은 꽤 깊었지요. 무릎 정도까지 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코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이봐요, 배서방. 주막을 찾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겠소. 그만 돌아갑시다. 다 왔다니까. 어린애처럼 보채지 말고 따라와요. 배서방은 자꾸만 박서방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배서방을 밀치고 강물에서 나왔지요. 그러자 배서방은 박서방을 쫓아오며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나한테 혼나고 싶어? 뭐라고? 말 다 했어? 박서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배서방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요. 배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모래밭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죽은 듯 꼼짝하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날이 환해져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구들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였지요. 사람을 때린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쓰러져 꼼짝하지 않던데 죽었으면 어쩌지? 아버지, 제가 보고 올게요. 큰 아들이 강가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런데 모래밭에는 배서방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방앗공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방앗공이는 방아로 곡식을 찧을 때 쓰이는 도구이지요. 사람들이 쓰다 버린 방앗공이가 도깨비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큰 아들은 고갯길에도 가보았지요. 박서방이 도깨비를 칡 덩굴로 칭칭 묶어 두었던 곳에는 빗자루가 묶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만나 씨름을 냈던 도깨비는 바로 빗자루 도깨비였던 것이지요. 이후로 박서방은 술에 취해 밤길을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님과 고추장. 영조 임금 때 수라상을 받은 임금이 밥을 몇 숟갈 뜨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상을 물리거라. 도무지 입맛이 없구나. 신하들은 근심이 가득해져 버렸지요. 전하, 건강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드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간 임금의 눈썹이 꿈틀 움직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꾸 고추장이 생각나는구나. 짜고 매운 고추장이라면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하, 고추로 담근 고추장 말씀이옵니까? 그래, 그 고추장 말이다. 내 어릴 적 아버지 밥상에 고추장이 오르는 걸 보았지. 그쯤 아버지는 통 식사를 못하셨는데 고추장이 오르자 달콤하다며 맛있게 드셨지. 나는 그때 너무 어려 고추장을 먹어보진 못하였지만 고추장의 그 달콤한 맛을 느껴보고 싶구나. 예, 전하, 분부 받들게 사옵니다. 수라상을 올린 신하는 곧장 임금의 건강을 돌보는 내의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고추장은 병을 치료하는 내의원에서 약으로 관리했기 때문이지요. 대감, 전하께서 고추장을 찾으시옵니다. 내의원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부제조가 의원들과 함께 고추장을 들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고추장이 옵니다. 그래, 한 입 먹어보자꾸나. 임금은 고추장의 맛을 보았습니다. 의원들과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임금의 말을 기다렸지요. 그래, 바로 이 맛이로구나. 고추장은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야. 매우면서도 달콤하고 구수하지. 내 고추장에 밥을 좀 비벼 먹고 싶구나. 임금은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지요. 맛있게 잘 먹었다. 고추장만 들어가면 입안에 침이 돌고 밥이 술술 넘어가는구나. 전하의 체질과 입맛의 고추장이 딱 들어맞는 모양이옵니다. 의원의 말에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임금은 고추장이 있어야 식사를 하였지요. 날마다 고추장이 올라올 때까지 밥을 먹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내 의원에서는 약재를 구하듯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여 맛있는 고추장을 구해 올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추장 맛을 본 임금이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오늘 이 고추장은 맛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것이 혀에 착착 감기는 것 같구나. 지금까지 맛본 고추장 중 최고로구나. 이런 고추장을 어디서 구했느냐? 사헌부에 일했던 조종부의 집에서 가져왔사옵니다. 사헌부의 조종부라? 순간 임금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영의정 이천보의 잘못을 낱낱이 고해 바치던 조종부의 굳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종부와 이천보는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사이였지요. 전하, 영의정 이천보는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의 아내를 빼앗고 종을 병들어 죽게 한 죄인이옵니다. 큰 벌을 내려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조종부의 말만 듣고 이천보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신하들은 서로 당을 만들어 상대편 당을 헐뜯고 싸움을 일삼고 있을 때였지요. 임금은 그런 싸움을 막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왕위에 오르자마자 탕평책을 썼습니다. 임금이 어느 당의 편도 들지 않고 모든 당에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공평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지요. 임금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명령을 내렸지요. 정승의 일을 어찌 함부로 판단하겠느냐? 다시 조사해 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천보는 다시 조사를 받았지요. 하늘을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의 아내를 욕되게 한 것은 포도대장이며 그 일로 종은 병들어 죽어버렸지요.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영의정 이천보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지요. 조사를 해보니 이천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종부가 모함을 한 것이지요. 임금은 조종부의 벼슬을 빼앗고 거제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고추장이 조종부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니 마음이 복잡하였지요. 고추장을 생각하면 조종부를 다시 불러오고 싶었지만 나란히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추장이 맛있다 한들 절대 용서할 수 없지. 그렇게 영조 임금의 고추장 사랑은 20에 가까이 이어졌지요. 어느덧 왕 위에 오른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왕의 나이는 75살이 되던 해였지요. 임금에게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요즘 올리는 고추장 맛이 어떻사옵니까? 이것도 이제는 물렸구나.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갖가지 음식을 올리며 임금의 입맛을 돋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였지요. 전복과 꿩고기, 고추장, 송이버섯은 별미라 이것들 덕분에 잘 먹었다. 그러시면 살아있는 전복을 받들어 올리겠사옵니다. 임금은 손을 내저었지요. 그만두어라. 먹고 싶다고 어찌다 먹을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전복이 이 상에 올라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공이 든다. 백성들에게 그런 폐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요즘 메뚜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고 들었다.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찌 먹을 것에 욕심을 부리겠느냐. 정당하게 곡물로 바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일절 받지 않도록 해라. 다만 한 가지 맛보고 싶은 게 있다. 무엇이옵니까, 전하? 고추장 중에 고추장. 예전 조종부 집에서 가져왔던 그 고추장 맛을 보고 싶구나. 신하들은 수락관에서 일하는 요리사 중 최고의 실력자를 뽑아 조종부의 집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그의 집에서 고추장 담그는 비법을 배워올 수 없었지요. 그때 임금님께 올렸던 고추장은 순창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서는 그때 그 고추장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담가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해도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비법을 전해받지 못하고 순창에서 고추장을 가져다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리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게 사실이요? 예,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까닭이 궁금하지만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리사는 곧바로 순창으로 내려가 보았지요. 순창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고추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법을 들어보니 별 다를 것이 없었지요. 요리사는 하늘과 장독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맛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순창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요.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사로웠습니다. 장독대 주변에는 봉선화가 피어 있었지요. 가만히 있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야. 맑은 물과 푸른 하늘,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기분 좋은 이 느낌이 보통의 고추장을 특별한 고추장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 뒤로 순창에서는 해마다 임금님께 고추장을 진상했습니다. 최고의 고추장은 순창에서만 만들어졌으니 이 소문은 널리 널리 퍼졌고 순창의 고추장은 굉장히 유명해졌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고추장 하면 순창 고추장을 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점을 잘 친다는 점쟁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점쟁이는 어머니에게 아들의 사주팔자를 한 장 써주고 갔습니다. 아들이 커가자 어머니의 한숨 소리도 늘어났지요. 네가 올해 14살이지. 참 어머니도 또 물으셔요. 설을 쇠었으니 14살이지요. 어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하여 약초를 캐어오고 산 짐승도 잡아오곤 하였지요. 아들의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얘야, 네가 몇 살이지? 어머니는 여전히 나이를 물었습니다. 올해 15 되었지요. 그런데 어머니, 왜 자꾸 나이를 물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의심스러웠지요. 아들은 병든 어머니를 위해 녹용과 웅담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슴과 곰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어머니를 위하여 꼭 잡아야 하는데. 안 되겠다. 칼 쓰는 법과 달리는 연습을 해야겠어. 연습을 한 아들은 다시 녹용과 웅담을 구하러 갔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은 녹용과 웅담을 들고 왔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단다.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이젠 걱정 마셔요. 제가 얼른 약을 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들이 구해온 좋은 약을 먹었지만 좀처럼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며 물었지요. 어머니, 정말 무슨 일 있으셔요?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해. 아들은 그 날부터 어머니를 잘 살폈지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뒤를 몰래 쫓아가 보았지요. 마을에서 벗어난 어머니는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골짜기 입구를 지나 바위 쪽으로 다가갔지요. 어머니는 사주팔자를 적은 종이와 밥 한 그릇을 내려놓고 빌었습니다. 염라대왕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들이 사주팔자에 15이 되면 홍두깨를 메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팔자라고 하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혔지요. 그럼 호랑이를 내가 먼저 찾아봐야겠다. 어머니의 병이 무엇 때문인지 알아낸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첫 닭이 울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들은 그 날부터 어머니 몰래 길 떠날 차비를 하였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안심시킬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어머니,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염라대왕이 저를 찾아왔는데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날이 밝으면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제가 어머니 곁을 못 떠나겠다고 하니 그럼 18살을 못 넘긴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더냐? 그건 집을 떠나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고 마음이 약해지거나 어디 가서 빌지 말랬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돌아올 날이 더 길어진다고요. 그럼 어서 떠나거라. 내 걱정은 말거라. 아들은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 등성이에 오른 아들은 칼과 활을 뽑아 들고 깊은 산을 내려다 보았지요. 어머니, 꼭 건강히 기다려 주셔요.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산 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 급히 칼을 빼어 들고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아들은 울음소리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 멈춰 서서 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지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에 기대어 입을 쫙 벌리고 있었습니다. 니놈이로구나.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3마리의 새끼 호랑이들이 어미 호랑이 몸을 비비며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입을 벌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호랑이 입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저런, 목에 뼈가 걸렸구나. 잠시 생각에 잠겼던 아들은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호랑이이긴 하지만 새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사람과 같지 않겠느냐. 내가 도와줄 테니 사람들을 해치지 말거라.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들은 손을 넣어 호랑이 목에 걸린 뼈를 뽑아 주었습니다. 목에 걸린 뼈가 빠지자 호랑이는 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였지요. 그래, 잘 지내도록 해라. 아들은 호랑이의 등을 만져주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아들을 향해 등을 들이대었지요. 네 등에 타라고. 호랑이는 아들을 등에 태우고 달렸습니다. 아들을 마을 입구에 내려놓은 호랑이는 이내 사라져 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이곳에 무서운 요괴가 나타나 사람들을 죽인대요. 그러니 낮에도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아들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치마 밑으로 노란 꼬리가 보였습니다. 저건 요괴가 틀림없군. 아들은 뒤를 돌아보며 쫓아가 보았지요. 할머니는 언덕길에서 걸어오고 있는 예쁜 아가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비키세요.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요괴에게 달려갔지요. 칼을 휘둘러 요괴를 내리쳤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한 요괴는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지요. 억울하다. 한 놈만 더 잡아먹으면 꼬리를 감추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었는데. 요괴는 100년 묵은 여우였습니다. 사람들은 요괴를 없애고 마을을 평화롭게 해준 아들에게 값진 보물을 가지고 찾아갔지요. 아가씨의 부모님은 요괴로부터 아가씨를 구해준 아들을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사이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점쟁이를 찾아가 보았지요. 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찌 되었나 알려주시오. 점쟁이는 돈이 적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에 있던 옥반지를 빼주었지요. 이를 어쩌나? 대개 아들은 지난번 사주팔자대로 되었네. 어머니는 점쟁이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아들 부부를 데리고 들어왔지요. 팔자란 제 힘으로 바꾸는 것이지. 이 집처럼 사주팔자가 좋은 집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사람들의 말에 점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점쟁이를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참판의 손녀 사위. 참판이란 벼슬을 지낸 신임은 원래 황해도 평산고을 사람이었습니다. 신임은 평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높기로 유명하였지요. 그러나 자신은 아들 복이 없었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든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보내고 말았지요. 다만 태어난 손녀딸이 더없이 총명하고 아리따워서 신임은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손녀가 자라서 혼이 날 나이가 되자 누구보다도 며느리가 아버님께서 저의 사윗감을 빨리 잘 골라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기 시작하였어요. 신임은 그때마다 어떠한 사람이면 만족하겠느냐 하고 물었고 또 며느리는 한결같이 나이 80살이 될 때까지 두 내외가 의족해 살 수 있으며 벼슬은 영의정, 집안은 부유하고 또 아들, 딸들을 많이 낳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욕심껏 말하였지요. 세상에 어찌 그토록 모든 복을 다 갖춘 사람이 쉽게 있겠느냐. 꼭 그런 제목이라야 된다면 구하기 어려우니 서서히 수소문해야 되겠구나. 신임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신랑감을 늘 잊지 않고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임이 초원이라 하여 높은 벼슬아치가 타는 수레에 실려 장동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지요. 문득 보니 마침 여러 아이가 길에서 재미있게 노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본 신임은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초원을 멈추게 하고 유심히 어떤 소년을 살펴보았지요.
그 소녀는 나이가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데 입은 옷은 더럽고 찢어져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몸매와 얼굴 생김새에 반하여 두 눈에 슬기가 넘쳐 보였지요. 저 아이는 장래에 큰 인물이 될 상이로군. 어서 이리로 데리고 오거라. 신임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하인들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신임이 다시 다른 하인을 시켜 거의 강제로 데려오게 하였으나 소녀는 고집이 세었습니다. 어떠한 관원인지 모르겠지만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붙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소? 하며 호통치듯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럿의 힘을 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임 앞에 끌려오고 말았지요. 한 가지 묻겠다. 너희 집 문벌을 알고 싶으니 말해보거라. 저희 문벌은 알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저는 육아성을 가진 양반의 자손입니다. 아셨으면 속히 저를 놓아주십시오. 참, 고집이 매우 세구나. 그래라 어서 가보거라. 신임은 할 수 없다는 듯 소년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먼 발치에서 소년의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빈민들이 사는 판자촌이랄까요. 그 소년의 집은 거기서도 가장 형편없는 오막살이였습니다. 신임은 상관 않고 집 주인을 찾기로 하였지요.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는 소년과 늙은 어머니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신임은 우선 하인을 시켜서 이댁 부인께 아무데 사는 신아무개가 나이 찬 손녀딸이 있어서 댁의 도령과 정혼하고자 하니 부디 허락을 바란다고 전하고 오너라 하고 일러 보내었어요. 하인은 안에 들어간 지 얼마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놀랍기만 한 모양이었습니다마는 소인이 잘 말씀드렸더니 황송해하며 아무 말도 더 못하시었습니다. 그러면 승낙을 받았단 말이냐? 예, 그라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혼인 날짜와 그 밖의 일은 모두 신부 집에서 채비할 터이니 그리 알고 기다리시라고 여쭈어라. 이렇게 소년의 집에서 일을 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신임은 너희들 아무에게도 오늘 일을 말하지 말거라. 누구에게라도 입 밖에 내면 큰 벌을 줄 것이야. 하고 하인들의 입을 봉해 버렸지요. 신임이 집에 돌아갔을 때 또 며느리가 재촉을 하였지요. 아버님, 오늘은 좋은 신랑감을 얻으셨습니까? 신임은 지그시 웃으며 말하였어요. 너는 어떠한 신랑감을 원한다고 하였지? 뻔히 알고 일부러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대답도 한결같이 똑같은 말이었지요. 신임은 여기서 얼굴에 웃음을 활짝 띄우고 그러면 안심하거라. 오늘에서야 너희 뜻에 합당한 인물을 발견했고 또 그쪽의 허락도 받아왔다. 며느리는 뛸 듯이 반가워했습니다. 뉘댁 아드님이며 그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임은 이 물음에는 대답을 않고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였지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하도 조르자 그런 것까지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 이제 자연히 알게 될 것이야. 하고 더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시아버지에게 넋두리처럼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련하려니 하고 더는 묻지 않았지요. 이윽고 납치하는 날 신임은 더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며느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낙심은 아주 컸지요.
하지만 때가 이미 늦었으니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구석 마음에 설마 하는 생각과 궁금증이 자꾸 일어났지요. 그리하여 급히 늙은 여종을 시켜 남몰래 엿보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보고 와서 하는 말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글쎄, 세상에 이런 병괴가 어디 있습니까? 집은 색한 초가에 석가래가 드러나고 부엌에는 이끼가 끼고 솥에는 거미줄이 서리고 어디 그뿐이겠어요? 신랑감은 눈이 광주리 같고 머리가 쑥대밭 같고 아무튼 하나도 쓸모와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아씨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신임의 며느리는 그날부터 낙심한 나머지 눈물로 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례식 날이 다가오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지요.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정성껏 온갖 채비를 갖추어 주었습니다. 이윽고 신랑이 장모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임의 며느리는 새삼 마음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요. 가난하고 못생긴 사위에 대한 실망은 곧 그 사위를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가에 붙어 살게 된 신랑은 진종일 놀기만 하고 잠버릇 또한 이만저만 고약한 게 아니었지요. 큰 마루에 벌렁 누워서 말이 아닌 꼴로 대낮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장모를 비롯한 처가 식구에게 구박을 받고 천대받을 만한 짓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얼마 후 신임이 황해 감사의 명을 받들고 황해도로 가게 되었는데 무슨 생각에선지 손녀 사위인 윤왕을 데리고 갔습니다. 황해도에 간 윤왕은 갑자기 성품이 변한 듯 관가 아래 윗사람과 정답게 사귀고 또 그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그의 조정에서 먹을 진상하게 되었을 때 신임은 윤왕을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네가 쓸만한 분량만 골라서 가져가도 좋다. 윤왕은 서슴지 않고 진상을 먹여서 큰 것 100동을 골라 가졌지요. 진상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모두 뺀 셈이었습니다. 신임은 아주 놀랐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그 수요만큼 만들어 채워야 하였지요. 그런 후 윤왕은 그 숱한 먹을 모두 관과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라, 이제 보니 내 대신 아랫사람을 위해 주자는 뜻이었구나. 이 윤왕이 바로 영의정에 오른 유척기인 것입니다. 유척기는 신임이 본대로 또 그 며느리가 원하던 대로 나이 80살까지 내외가 모두 복을 함께 누리고 스라에는 아들 사형제를 주었으며 부유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부자. 옛날 어느 곳에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 산다고 하면 서러워할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쌀이 가득가득 차 넘치는데도 농민들이 나라에 바치는 곡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곤 하였지요. 나중에는 그것이 밝혀져 관가에 가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체면도 체면이거니와 몽둥이로 매 50대를 맞으면 살아날 것 같지 않았지요. 부자는 골머리를 앓다가 좋은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옳지. 밀린 소장료로 박서방을 대신 보내서 맞도록 해야겠군. 부자는 자기네 소작살이를 하던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산기슭 오막살이 앞에 다다른 부자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 집 아이를 보았어요.
얘야,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래, 몇 살이냐? 뜻밖에도 상냥하게 구는 부자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어요. 부자가 벌컥 화를 내었어요. 이놈아, 내가 몇 살이냐고 묻지 않았느냐? 그래도 아이는 또다시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어요. 하고 말하였지요. 조그만 놈이 나를 놀리자는 거구나. 혼쭐이 나야 알겠니? 부자가 주먹을 들자 아이는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잠자리 다리는 6개예요. 나도 6살이었는데 방금 날아갔다는 건 이젠 7살이라는 말이에요. 부자는 아이에게 놀림을 당한 것이 분하였어요. 그러나 당돌한 아이의 대답에 어쩌지 못하고 시근덕 거리기만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갔니? 부자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가셨지요. 아이의 대답에 부자는 또다시 약이 올랐습니다. 이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만 말했어요. 나도 몰라요. 아이는 만만치 않게 톡 쏘아 붙였습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그 집 마당을 나서며 생각하였어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 옳지. 그러니 나도 모르게 밤새도록 수수밭에서 수수를 다 잘라오자는 게 아니야? 부자는 곧장 수수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수수밭에는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지요. 부자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해가 솟아오른 것을 보니 관가에서 자기를 잡으러 올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지요. 그럼 부인이라도 찾아봐야지.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 강가에는 한번 가봐야겠군. 부자는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강 기슭을 올리뛰고 내리뛰며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지요. 부자는 맥이 빠져 터벅터벅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관가에서 사령들이 부자를 붙잡으러 달려왔습니다. 이날 부자는 꼼짝 못하고 관가에 끌려가 몽둥이로 매 50대를 맞았지요. 저녁 무렵 반죽음이 된 부자는 가마에 실려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산기슭 박서방네 오막살이 앞을 지나다가 소나무 땔감을 한 짐 지고 오는 박서방을 만났지요. 그 조그만 아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구나. 부자는 가마를 멈춰 세웠어요. 박서방 이놈, 날 속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고. 부자는 악을 바득바득 썼습니다. 박서방은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그 말이 왜 틀리다고 그럽니까? 나리님들이야. 밤이면 기름불을 켜지만 우리 같은 가난뱅이에게야 기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솔강불을 켜고 살지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는 말은 바로 산에 솔강을 하러 갔다는 말이지요. 박서방의 말에 부자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건 뭔가? 나리님들은 늘 쌀밥에 고깃국을 먹지만 우리야 생일날에도 보리밥 한 끼 먹기 어렵지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간다는 건 바로 보리방아를 찌으러 갔다는 말입니다. 보리는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요. 이번에도 부자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찌 알겠느냐.
가난뱅이 살림을 해본 너희들이나 알지? 부자는 이렇게 뇌까리며 가마에 실려 집으로 갔습니다. 앓는 부자의 신음소리가 멀리에도 들렸지요. 가난뱅이들을 못사게 굴더니 꼴 좋게 됐군. 박서방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부자가 사라진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